네, 안녕하십니까. 제2장 경제학의 방법과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이게 인과관계, 상관관계는 저번 1장에서 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논의될 수 있는 어떤 이 질문들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듯이 모형은 실제를 단순화시킨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시간에는 옷을 사는 거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이라는 것도 중요할 테고 그다음에 뭐 재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옷의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트렌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어 사실 이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많은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많은 요소들을 집어넣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은 그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요소들 몇 가지만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형이라는 거죠. 이 모형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모형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한다. 이거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개만 뽑아도 설명력이 몇 개, 소수의 변수들이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변수를 집어넣지 않고 대표적인 한 뭐 세네 개의 변수만 넣어가지고 어떤 걸 예측한다거나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수의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가 이런 거는 뭐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보고요. 그거 가지고 단순화 시켜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에서 좀 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3번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저런 얘기 있었죠. 해변가하고 온도,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과관계는 뭐냐면은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날씨가 더워진다. 원인이 더워지는 거고, 아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가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해수면 온도를 낮춰라. 이상한 결과가 났었죠. 근데 반대로 어, 사람들이 더우니까 해변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잘못되는 거죠.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온도와 해수면의 온도와 사람들 많이 북적거리는 거는 같이 플러스의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상관관계는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유발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4번 실험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원인과 결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실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느 거를 통제시키는 거죠. 통제시키는 것과 통제시키지 않은 것과 이렇게 해서 이 통제시키지 않 어떤 거를 실험을 했을 때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이렇게 하면 실험을 하면은 확실히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학 같은 데서 쥐에 대한 실험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쥐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어떤 쥐는 신약을 투약했더니 효과가 달라지더라.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신약의 효과가 있느냐 없냐 원인 신약을 투입했을 때 결과 증세가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 이렇게 뚜렷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실험실 실험 그러니까 의학이라든지 다른 이공계에서는 그런 실험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경제학이라는 데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실험을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경제 주체도 되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실험실 실험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자연 실험이라고 있어요. 자연 실험. 역사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게 갑자기 변했을 때 변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통해서 자연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에서 보면은 경제학 연구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모형과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될 수 있는 질문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천천히 하겠고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 3장 같은 경우는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경제학의 기초 개념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은 세부적인 논의는 4장부터 좀 우리가 할 텐데요. 여기서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증거에 근거한 경제학 사례.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가? 뭐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려는 걸 뭐냐면 대학 졸업하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연봉 측면에서 좀 더 낫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가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증거를 한번 보죠. 그러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평균 등록금 2015년 미국에서 보면은 전문대는 한 3,400불. 그다음에 주립대학의 주 거주민,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인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 주의, 미국의 각 주에 있어서는 자기네들 주에 속한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등록금 할인이 있죠. 그래서 주립대학의 주 거주민은 9,400불. 그다음에 주립대학의 비거주민, 그러니까 같은 주에서 오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서 유학을 간다 그랬을 때는 비거주민 등록금을 내는데 그게 한 23,000불 정도 되고, 그다음 사립대 같은 경우는 32,000불.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에 최소한 연간 15,000불 정도의 기회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적 비용하고 경제적 비용 우리 얘기를 했었죠. 회계적 이익, 경제적 이익. 그래서 회계적 이익이라는 것은 그냥 매출에서 그냥 명시적인 비용을 뺀 거고요. 경제학적 이유는 뭐라 그랬죠? 회계적 이윤에다가 기회비용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을 안 가고 다른 일을 했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벌 수 있었으니까 기회비용을 이렇게 15,000불 최소로 이렇게 잡은 거죠. 어, 자, 일단 비용은 이렇게 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할 때 대학을 가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추가로 얻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추가로 얻는 것. 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비용하고, 그러니까 등록금 비용이 있고 기회비용이 있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학교 다니는 비용. 이 합친 거 요거랑 대학 갔을 때 어떤 추가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 비교해서 이익이 비용보다 높다면은 그래도 대학 가는 게 유용하다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과학적 방법, 여기서는 경험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요. 경험론이 뭐였죠 저번 시간에? 영어로 얘기하면 엠피리시즘이라 해서 경험론 또는 실증 분석 이런 건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요. 뭐 무조건 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해서 많은 변수를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논리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보면은 이런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겠다. 좀 그런 거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냐면은 경제학 같은 경우 모든 변수를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좀 뽑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 얘기죠. 일단은 모형을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거시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그죠. 우리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우리나라 소득, 국내 총생산이라고 거시경제학 쪽에서 배울 텐데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민간 부분이 있죠. 그렇죠? 민간에 있어서 소비 부분이 있고 기업에 있어서 투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대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그런 사태도 발생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있던 없던 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는 지금 포함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간단하게는 한 4개 민간 기업, 정부, 그다음에 대부분 수출 수입 이런 거를 봤었는데 그거 말고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죠.
어떤 불안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심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지 하면 수백 개 수천 개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대표적인 몇 개를 뽑아서 그걸 분석해서 이 대표적인 몇 개가 실제 우리나라 경제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는 모형을 개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형을 개발해서 그 모형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모형들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모형 같은 경우는 단순화된 거거든요. 단순화시켰는데 단순화시킨 것이 그래도 경제를 잘 설명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뭐 이 모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라고 얘기할 거고 또 다른 일반 학생들은 얼굴 변형한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되게 단순화시켰는데 이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거다라고 거의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상당히 좋은 모형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를 단순화시킨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비행인가? 자, 밑에 있는 거는 실제고요. 위에는 종이 비행기 있죠. 근데 이 종이 비행기가 비행기라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냥 이거 종이 비행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종이 비행기도 날 수는 있죠. 그렇죠? 공기 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 형제 시대에 비행기를 만들고자 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현실의 공간에서 시험을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런 라이트 형제는 바람 터널, 윈 터널을 만들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비행기를 실험하여 마침내 현실의 공간에서도 추락하지 않는 진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모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제 비행기를 돌려서 날는지 안 날는지 테스트하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어 밑에 있는 검은색 이 그림자에 있는 이 검은 비행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된 모형을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실제에도 적용이 잘 되고 실제 이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거는 아주 좋은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란 현실의 완벽한 묘사가 아니다. 그래서 모형이란 묘사하고자 하는 현실의 핵심은 나타내면서 가능한 단순화에 나타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쭉 이렇게 넣고 거리를 잰 거죠. 자, 뉴욕에서 도쿄로 여행 갔을 때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죠? 일직선 하는 것이 제일 최단 거리인 것 같은데 그림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활처럼 된 부분 이것이 최단 거리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했던 이 1번과 같은 이 직선이 최단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지구가 평면이 아니고 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최대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평면 지도에서 직선은 최단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면 지도는 지구를 표현하는 정확한 모형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는데 최적의 모형을 한다는 얘기죠. 자, 모형이 있다 그러면은 모형을 세우면은 모형에서는 예측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모형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와 경제 간의 관계를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뭐 경제가 안 좋다 금리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금리하고 경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거시경제학에서 좀 얘기지만은 금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케인즈적인 발상인데요. 케인즈는 어떻게 됐냐면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투자 채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 입장에서 기업이 뭐 기계를 산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되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빌려서 투자도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은 경기 생산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했던 게 이런 것이 케인즈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게 맞나 틀리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뭘로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과연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안 좋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금리가 1% 오르면은 경기가 몇 퍼센트 변하는지 이것도 실질적인 민감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수치 같은 것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모형을 만들고 나서는 가설이라는 걸 세우죠. 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설정했는데 모형을 통해 설정했는데 이것이 플러스의 관계일까 마이너스의 관계일까. 그래서 케인즈적인 발상으로 아까 예를 들면은 모형을 딱 금리하고 경제의 관계를 모형을 세웠는데 케인즈 모형에서 예측하는 거는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가설이 될 수 있는 거죠. 미리 이제 사전적으로 데이터 분석 없이 어떤 예측을 해보는 것이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볼게요. 자, 교육에 따른 보상.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모형이었는데 교육을 더 받으면은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요. 예측이라는 것도 뭐냐 데이터로 분석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미래 소득이 10% 증가하더라. 뭐 이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검증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모형이라는 것은 가정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허공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연구 결과나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의 예측에 근거한다는 얘기죠. 자, 모형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모형은 근사치이다. 완벽한 게 아니라 모형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은 자료로서 검증될 수 있는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자료로서 검증이 안 되는 거면 어떻게 되죠? 경제학이 아니라 철학이죠, 철학.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경제학도 크게 실증 경제학. 실증 경제학이 뭐였죠? 그냥 자료로 보니까 이러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규범 경제학이라고 있었죠. 규범 경제학이 뭐였냐면은 어떤 판단이 드러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규범이라는 얘기죠.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에다가 돈을 주면은 소비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 판단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2번에 해당되는 여기 모형은 자료로서 검증될 수 있는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로서 검증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가정이 뭐냐면은 아까 모형에서 가정이 뭐냐면은 1년을 더 받으면은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미래소득 10%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2년 더 받으면 어떻게 되죠? 10% 늘은 거에 또 10% 느는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복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뒤에서 보면은. 자, 교육에 따른 그래서 당신이 1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시간당 15불을 번다면은 당신이 교육을 1년 더 받으면은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1년을 더 받으면은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아까 가정이 뭐냐면은 대학 교육 수준이 1년 늘어나면은 임금이 10% 된다 그랬으니까 15달러에서 1.2배 잠깐만요. 10% 늘어나서 16.5불이 되는 거죠. 첫해 더 받으면은 둘째는 그 첫째에 16.5였으니까 거기다 다시 10% 늘어나니까 18불 되고 셋째는 또 거기다 1.1 곱해서 19불 넷째에 21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단순한 가정으로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15불인데 그죠? 이게 왜 13년이죠? 뭐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받은 거를 따졌을 때 뭐 프리케이라 해서 유치원 1년 받은 것까지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다음에 프리케이라 해서 초등학교 대학에 1년 이렇게 하면 17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불 받는다면은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은 추가로 4년을 배우니까 17년 배우는 거죠. 그럴 경우는 고졸은 15불, 대졸은 21불 정도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정이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는 데이터로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정은 그렇게 했었으니까 가설 같은 경우는 대학 학사학위 13, 16는 임금을 15불에서 21.97불로 46.5%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4년 더 받으면은 임금이 46.5%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맞는가? 그렇죠? 그래서 모형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모형은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경제에서 아웃라이어라고 그러는데 좀 튀는 사람들 있죠. 갑자기 뭐 예를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대학교 중퇴하고 받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어떤 사람 졸업하더라도 그렇게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은 정확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교육을 1년 받는다고 임금이 10%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형은 자료로서 검증되는 예측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데이터를 보면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인 교육 연수는 임금 상승이다. 이거 가설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는 평균적인 소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평균적인 소득을 비교를 한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2014년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 나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했죠. 왜냐면은 임금 같은 경우는 뭐에 따라 다르겠죠?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경력에 따라서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최소한 나이는 동일하게 해놓고 소득을 비교해봤더니 고졸자하고 대졸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30세일 때.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봤더니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대졸자가 고졸자보다는 56% 정도 이렇게 더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형에서는 추가적인 1년당 한 10%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렇게 해서 4년 정도 했을 때는 한 46%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56%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보면 56%더 받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모형은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않는 게 56%, 46%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비슷하게는 예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형은 현실에 대한 아주 좋은 근사치를 구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형 세웠고 가설을 세웠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자, 어떤 가설을 세웠는데 아까는 뭐라 했죠? 46%더 받을 것이다. 4년 했을 경우에는. 근데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죠? 56%더 받는 걸로 나왔죠.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수치도 비슷하긴 한데 나중에 보면은 좀 더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을 조금 바꿀 수 있겠죠. 모형을 좀 더 바꾸고 또는 가설 같은 거를 실제 가깝게 조금 더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모형이라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고 한 번 딱 설정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모형에 있어서 좀 실제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모형을 수정하는 거죠. 현실과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해가면서 모형을 개선해 나간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아지는 거죠. 자, 봤을 때 모형 같은 경우 대졸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5만 1,000불 정도를 번다면은 모든 대졸자가 그만큼 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란 얘기죠. 이 평균이라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편차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평균적인 개념으로 좀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영어로 얘기하면 mean이라고 그래요. average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 median, 중간값 또는 중위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3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다 그랬을 때, 소득 수준을 했을 때 이 사람은 10억을 벌어요. 자, 이 사람은 5천만 원 벌고, 이 사람은 3천을 벌고, 2천을 벌고, 이 사람은 이렇게 1,000을 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하면은 이 5명의 평균은 얼마나 되겠까요? 10억을 그냥 단순히 오르나라도 2억 정도 되니까
평균을 따지면 2억 얼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것이 이 그룹을 좀 대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죠. 평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평균이라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중간값 또는 중위값이라고도 하는데, 중간값 대신 중위값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그룹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중위값은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 3천. 그러니까 가운데 소득으로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 중산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평균보다는 중위값으로 중간값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중위값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건데 만약 짝수는 어떻게 되죠? 짝수는 중간에 어디 있죠? 중간이 여기죠, 그렇죠? 애매하니까 중간 짝수일 경우는 중위값은 어떻게 되면 요거와 요거의 평균을 구해서 이 중간값을 이렇게 정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경제학 원론 시험을 보고 나중에 학점 같은 거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평균이 좋을까요? 중위값이 좋을까요? 여기서 이런 거죠.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래서 분포가 요 중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르게 돼 있으면 중위값이나 평균값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점수의 분포가 밑에 사람 못 본 친구들이 많고 잘한 사람은 아직 국소수일 경우는 이게 좀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평균이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분포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중위값, 중간값 같은 걸 봤을 때, 아, 그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이렇게 나아졌는지 덜했는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경우가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득의 범위가 대칭적이지 않으면은 평균은 매우 정확한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대칭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해요. 소득 분포가 이렇게 된 건 대칭적이죠. 근데 소득 분포가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소득 분포가 저소득층에 몰려 있고 고소득층이 아주 적거나 또는 저소득은 적은데 고소득층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가운데가 좀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평균이나 중위값이나 비슷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대칭적일 경우 이랬을 때는 중위값이 오히려 더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중위값들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 부모들의 평균 소득을 구했다고 하자. 그것이 연 6만 불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제 우리 학급에 빌 게이츠를 아버지든 학생이 들어왔다고 하자. 우리 학급 부모님들의 평균 소득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얘기죠. 100만 전자 수준이 될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좀 이 대표성이 평균이라는 것이 그 그룹의 대표성이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중간값 쓰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봤을 때 그냥 교육 수준과 평균 소득을 봤을 때 대졸자들은 한 5만 1,000불 정도 쓰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고졸자들은 3만 불대 이렇게 됐었는데 빌 게이츠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대학 중퇴자이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에 따른 보상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는 맞다는 얘기죠.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이렇게 56%더 받다는 얘기죠. 예외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작은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표본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대학 중퇴했는데도 100만 원 더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대학 중퇴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평균적인 일반적인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볼게요. 자, 이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뭐 그림이 뭐냐 이렇게 됐을 때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젖소가 있죠. 젖소하고 우유 관계 있는데 한 연구소에는 이름을 지어준 젖소가 이름이 없는 젖소보다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은 우유가 더 많이 생산되더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연령에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이렇게 하죠. 도박을 더 많이 하면은 더 건강하더라.
자, 이 연구 결과들이 TV에 보도되었을 때 그 방송들은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을 야기했다고 강하게 암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처럼 이름 지어준 것이 더 많은 의를 생산하게 했고 도박이 노인들에게 더 건강을 증진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잠깐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름을 지어줘서 생산이 늘어나냐, 우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지어서 생산이 늘어나냐,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책에도 있겠지만은 이름을 지어줘서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이 젖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변수, 관심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래서 우유가 늘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이름이라기보다는 관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관심을 더 주는 것이 우유 생산량을 늘렸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좀 이게 뭐냐면은 누락된 변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도박 얘기. 이거는 역인과관계거든요. 이게 맞냐? 아니면 이게 맞냐 이거죠. 도박을 더 많이 하니까 건강해지느냐? 건강한 사람들이 더 도박을 많이 하느냐? 역인과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들이 도박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버터컵이라고 했는데 이름 지어주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라 이걸 얘기했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박을 더 많이 하면 더 건강해지느냐? 이게 아니라 더 건강한 사람들이 도박을 더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계가 플러스인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상관관계는 둘 간의 플러스냐 마이너스 관계냐 아무 관계가 없느냐 방향성은 없이. 근데 인과관계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방향성이 있고 상관관계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관계가 없냐 이렇게 했지만 이 방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이냐? 원인이 결과를 나타내느냐 또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잘못 설정하면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이 다른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임금. 자, 임금하고 성별. 그래서 남자. 반대되는 게 여자가 되겠죠. 성별로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하고 남자인 사람이 임금이 좀 높더라. 여자 대비. 그러면은 상관관계로 보면은 좀 플러스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부호로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임금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외생적이다, 내생적이다 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내생적인 거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외생적이라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다른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외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방향성으로 봤을 때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원인이 되고 인과관계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남자가 될 확률이 높은가?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럼 반대로 보죠. 남자이면은 임금을 더 받느냐? 그래서 그럼 여기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게 결과가 되겠죠. 인과관계니까. 그러면 이게 맞느냐? 이건 맞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대비 임금을 더 받더라.
요거는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이 성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근데 성별이라는 것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성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것은 외생 변수라고 했고, 임금은 어때요? 임금은 성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교육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내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서도 밤새 일하면 지치게 만들 것이다. 맞죠? 그죠? 열심히 일하면 지칠 것이다. 원인이 열심히 일하니까 결과가 지쳐지는 거죠. 이게 맞는 거지, 인간관계는.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A, B가 있었을 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관련이 없느냐 이렇게 하지만 방향성, 화살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것이 관련돼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관계만 보여주는 거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유발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까 봤을 때 도박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건강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 개는 플러스 관계에 있죠, 그렇죠? 근데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봤을 때 보면은 아까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맞아요? 도박을 더 많이 하면 더 건강해지더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더 건강한 사람들이 도박을 하더라.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런 거는 화살표로 얘기했을 때는 인과관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까 거시경제에서 뭐가 있었죠? 금리하고 경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더라. 왜 그랬다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가 줄어들죠.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면 생산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방향으로 볼게요. 이거 좀 재밌어요. 금리가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케인즈에서 맞다 그랬죠. 방향도 이거 맞죠, 이거. 이거 오케이. 그죠? 반대로 어떻게 볼까요? 경기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또 오히려 이때는 플러스가 돼요.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제 1번 같은 게 어때요? 금리를 올리면은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랬죠. 투자 줄어들고 생산도 줄어들고.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아지고 생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막 그러려면요. 수요가 늘어나요.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상관관계로 보면은 금리하고 경기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인과관계로 보면은 어떨 때는 마이너스고 어떨 때는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경제 원론 2나 거시경제학 쪽에서도 다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상관관계는 왜 인과관계가 같지 않은가? 그렇죠? 제일 먼저는 뭐죠? 상관관계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죠. 인과관계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누락된 변수로 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그 무언가는 누락된 변수라는 얘기죠. 상관관계는 누락 변수가 있다면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였었죠? 소이름 짓는 거하고 소이름 짓는 거가 아까 우유 생산이야, 그죠? 그래서 플러스의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지? 이름을 지어서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 좀 일이 많이 안 되는 거죠. 누락된 변수가 아까 뭐였냐면은 소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소에 대한 뭐라지 케어라죠. 소에 대한 관리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소에 대한 관리가 늘어나니까 관리를 잘해주면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소 이름 짓는 거랑 우유 생산 늘어나는 거랑은 어떤 누락된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 지어준 젖소가 누락된 변수의 사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 지어준 젖소는 보통 더 많은 보살핌을 받는다. 그래서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것은 더 많은 보살핌이지, 그렇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빠진 이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거랑 우유랑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좀 이게 좀 관계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비가 오면은 부산의 어느 지역에 있어서 그 술의 매출이 되게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 오는 거랑 비 오지 않는 거랑 이게 별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뭐냐면 비가 오면은 원래는 그 비가 안 오면 거기서 야구 경기를 하고 막 그럴 텐데 비가 오면 야구가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냥 그 지역 가서 그냥 대신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락된 변수가 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좀 왜 그러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도 꽤 많이 발생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관관계는 왜 인과관계와 같지 않은가? 그래서 상관관계는 그냥 방향성이 없다 그랬죠. 서로 둘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하고 인과관계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관계는 왜 인과관계가 같지 않는가 그랬을 때면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A와 B라는 관계 이렇게 해서 방향성 없이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상관관계죠. 근데 이것이 어느 방향성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A가 B냐 또는 B가 A의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우리가 좀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는 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도박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건가? 그게 아니라 더 건강한 사람들이 도박을 더 많이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겠죠? 이게 결과,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그냥 데이터를 보고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보면은 뭐 그냥 통계적으로 하면은 상관관계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A가 B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B가 또 A에 같이 영향을 주는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A라고 표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 주는 게 많아요. 서로 그러니까 상호 내생적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피드백 관계라고 그러죠. 피드백. A가 B도 영향을 주고 B가 A에 영향을 주고 그렇다 그러면 인과관계 그럼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게 좀 테스트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거를 인과관계를 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실험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죠. 통제 실험을 해서 실험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다시 얘기하자면은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요 하나만 변화시켰을 때 하나만 변화시킨 것이 영향을 주느냐 안 하느냐. 실험실 실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G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게 하고 그래서 태어난 시점도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몸무게도 비슷한 거, 활동하는 것도 비슷하게 해놓고 어떤 거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뭐 활동하도록 해놓고 하나는 어떤 약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놓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약을 넣은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약을 넣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경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실험실 실험처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경제학에서는 인위적으로 어떤 걸 조절하지 말고요 자연 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자연 실험. 영어로는 뭐냐면은 natural experiment라고 그러죠.
Natural experiment. 그 자연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변화됐을 때 그거 가지고 이 변화 시점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냐. 왜냐면 그 동일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도 동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요소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연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 참가자들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실험 집단 또는 통제 집단으로 배정된다는 얘기죠. 자, 마이애미에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인가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그때 쿠바가 카스트로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쿠바에 거주했던 그 어떤 지식인들이 마이애미로 이주를 했어요. 한 1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갑자기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그 쿠바가 공산화되면서 100만 명이 마이애미로 딱 간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그 마이애미에서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경제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민자가 그 지역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그 공산화 되기 이전에는 이민자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을 때 어떤 고용시장하고 갑자기 이런 정책을 해서 공산화되고 그다음 미국에서 그 쿠바인들 받아들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자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이민자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 시장의 고용이라든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예산이나 시간상의 이유로 통제 실험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 실험이 어렵다면은 자연적인 실험, 주로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갑자기 이벤트 이런 거죠.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도 갑자기 코로나 있기 전과 없는 상태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실험이 자연적인 실험, 그러니까 자연적이라는 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제도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이전과 이유를 비교해 보는 그 어떤 실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거에 근거한 경작과 자연 실험 요 예를 드는 건 영국의 사례인데요. 학교에서 1년 더 머무르는 것은 얼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1년 더 머무르는 것. 자, 영국에서 여기서 본 것처럼 1947년 영국은 최소 중도 학업 포기 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높였죠. 그러니까 1년 정도 더 학교 다니게 만든 거죠. 그래서 1947년 이전에 14세가 된 학생들, 이 친구들은 14세까지만 해서 중도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17년 이후에 14세가 된 학생들은 여기서 1년 더 다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1년 더 다니게 중도 포기하기 전에 1년 더 다니게 했을 때 보니까 1년 더 다닌 사람들이 10% 정도 높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가정 기초에서 우리 앞에 봤었던 모델에서는 그냥 1년 더 다니면은 임금이 10% 상승할 것이다. 좀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가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이 에서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런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좀 하고, 그다음에 가정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가정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 했었던 어떤 자료에 기반해서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죠?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비슷할 수 있죠. 비슷했는데 그럼 좀 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형을 좀 개선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여가는 것이 어떤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은 좋은 경제학적 질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거를 모형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학 연구는 사회의 후생에 기여한다. 자, 후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만족도예요, 만족도. 후생에 기여한다. 뭐냐면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거죠.
아까 저번에 이렇게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수요 공급이 있을 때 균형이라는 걸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균형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양쪽도 변화시키려는 요인이 없었을 이지점. 그래서 Q스타, P스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균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최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후생 만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좀 나중에 좀 다음 챕터, 그러니까 이후의 챕터에 좀 더 제대로 얘기할 텐데요. 만족이라는 걸 후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웰페어라고 그러죠. 웰페어. 근데 이 만족도를 어떻게 그대시키냐 보면은 소비자 입장과 생산자 입장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 수요곡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 자기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의향 이런 거를 좀 나타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공급곡선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그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뭐냐면은 이 최소 이제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 그걸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균형 가격이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땡큐죠. 이 사람들 요걸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가격이 요거밖에 안 하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요만큼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은 요것만 지불하라니까 땡큐죠. 이 사람들 다. 여기까지. 그렇죠?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요 가격만 받아도 판매를 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요 가격까지 쳐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땡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걸 또 나중에 보면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투세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각자의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경제 주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땡큐, 잉여, 만족도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거를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경제학적 질문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걸 보면 일단은 경제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경제학 연구는 사회적 후생에 기여한다. 그래서 아까 만족도를 각각의 어떤 경제 주체의 만족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도 이게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답변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경제학적으로 물어봤을 때 답변을 했을 때 보면은 이게 사실 어떤 거는 철학적으로 경제학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경제는 이래야 된다.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게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철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증명이 불가능한 거는 안 되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데이터 같은 걸로 답변이 가능한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문했을 때 답변이 가능한 것이 좋은 경제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 질문들은 경험적인 연구로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 장에 대한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